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제 8만 건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임의 경매만 14만 9천 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급하게 이 매물을 내놓는 이유 무엇에 있을까요? 일단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거하고 네. 경매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일단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네. 상환을 못하고 이자도 못 내고 하니까 부동산을 경매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근데 매물이 증가하는 건 다른 이유예요. 아, 그래요? 거기도 네. 경기가 어려우면 좀 내놓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빚을 못 갚을 것 같아서 집을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원인을 잘 보면 그럼 누가 파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파는지 중요하죠.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기 보유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벌만큼 벌었다 약간?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고령 세대예요. 고령 세대. 고령 세대의 장기 보유자들의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게 매물의 증감이에요. 근데 빚에 쪼달려서 파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려고 파는 거예요. 2배가 올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올랐다.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한 350만 채 정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투자로 들고 있을 것 같으세요? 꽤 많은 건 과반수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거의 52%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파트를 투자로 갖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언제 돈을 법니까? 아파트를 투자로 갖고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네. 오르면 돈 버는 게 아니죠. 팔았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오르면 그게 뭐요?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팔아야. 호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팔아야 돈이 버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제 팔아야지. 언제 돈 벌 수 있지? 이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증가하는 거하고 경매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매물의 증가가, 이 특성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매물이 많아지면요, 가격 하락폭이 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돈을 번 사람만이 가격을 낮춰 팔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충분히 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원에 샀는데, 부동산은 절대 9억 원에 못 판다고요. 그렇죠. 네. 그냥 안 팔고 말아요. 버텨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매로 가는 거예요. 싸게 안 판다고요, 절대.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2배 오르고 3배 오른 사람들은 내가 10억 원을 벌었다. 그럼 1억 원을 낮게 팔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의 하락폭이 커집니다. 신기하죠. 뭐 한 1년 낮춰서 팔아도 한 10억 벌었으니까 뭐 맞아요. 이런 논리겠네요. 맞아요. 근데 절대 자기가 산 가격 밑으로 팔진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물이 증가하고 막 이러면 네네네. 어떤 얘기냐면 영끌에서 산 사람 못 버티고 파는 거야. 아니에요. 영끌에서 산 사람은 절대 싸게 못 판다고요. 버티죠. 버티다가 경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경매로 간다. 그런 사람들의 물건은. 그렇습니다. 절대 싸게 못 판다고요. 기다리지. 버티죠. 그래서 지금 매물의 증가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가 이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뭐 시장 상황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안불안하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도 나왔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올해 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현상은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가격이 오를 때만 해요. 오르기 전에 빨리 집 사야지 막 이러면서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를까 봐.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안 사요.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 오르면 계속 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뭐 3분기 때 오르면서 그 급한 마음에 대출받아서 집 샀는데 지금 보세요. 벌써 산 가격보다 1, 2억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다 차치하고 한 3개월만 기다렸으면 1억 원 싸게 사는 거냐. 그러면 1억 원 모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야, 그건 진짜 모으기 힘듭니다, 진짜. 월급쟁이가 1억 원. 그렇죠. 진짜 투자 잘하고 이래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바꿨으면 아 그래 내 집 마련 하더라도 집값 빠지면 해야지. 그랬으면 1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서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하락을 전망하니까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값 정상화에 대한 정의가 천차만별인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 정상화는 지금의 한 몇 퍼센트 수준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개념은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단어를 안 좋아해요.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하락하고 상승한다. 근데 상승하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 그럼 당연히 거래도 잘 되고 가격이 올라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가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올라야 좋죠. 네. 네, 근데 대부분 또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쉽게 말해서 가격도 오르고 거래가 잘 돼야 좋은 거죠. 근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저의 이해관계는 뭐냐면 시장을 정확히 맞추는 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네. 예. 저는 올라도 좋을 거 없고 떨어져도 좋을 게 없어요. 대신 그걸 정확히 맞췄을 때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상화라는 말보다 이제는 그러면 하락을 전망하니까 어느 정도 하락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락폭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하락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평균 30%가 하락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30% 하락하는데 최근에 이뤄졌던 하락기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현상이요, 그러면? 그때는 네네.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매 위주였다고요. 근데 이제 하락한 물건이 많아질 겁니다. 같이 하락하더라도. 이제 그런 하락한 아파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 누군가 금매를 확 가져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물량이 많으니까 편하게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다. 무주택자분들은 그런 시장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하락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상승도 그래요. 네. 한 채가 거래돼서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가 최근에 60억 원에 뭐 거래됐다고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한 채가 거래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55억 원을 하락하고 50억 원 또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60억 원짜리가 10채가 거래됐어. 이거는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죠. 네.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한 채가 하락한다고 막 난리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억 원 하락한 게 10채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온다. 그리고 대표님이 강조하신 가장 확실한 바닥 신호가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오르는 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해야 바닥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 이 조건을 잘 생각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 증가는 추세적 증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1000건이다, 2000건이다 절대 수준은 없어요. 대신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1000건에서 1100건, 1200건 이렇게 증가해도 추세적 증가잖아요. 네, 절대 수준은 낮아도. 그러니까 그런 추세적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격이 낮다는 건 저점이라는 건 많이 빠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저점인 거죠. 맞습니다. 더 빠지면 사실 그때가 저점에 더 저점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투자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빠졌어. 사야 돼. 그런 투자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바닥에서 샀는데 지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빠져서 샀는데 네. 더 빠지는 거죠. 네. 아니요. 기준 자체를 바꿔야죠. 투자를 할 때 그게 내 집 마련이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것보다 올라야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이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바닥일 수 있어요. 왜요? 그 다음부터 오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놓쳐요. 많이 오르면 야 이걸 어떻게 사?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2배 더 오르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을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빠지고 싸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오를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덜 빠졌어요. 나는 한 30%, 40% 빠질 줄 알았는데 20% 밖에 안 빠졌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제 더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보다도 거래량을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작년부터 빌라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빌라 포비아 현상이 이를 정도로 빌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네. 사실 부동산은 네. 특징적인 게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빠질수록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만 네. 저희가 빌라라든가 가격을 많이 빠진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의 본질은 뭐냐면 토지에 있거든요. 땅.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빌라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낮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행동합니다. 새 아파트, 엄청나게 높은 새 아파트는 그거 딱 몇 평 갖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그 원베일리 같은 거, 반포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대가 막 5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걔네가 갖고 있는 땅이 2평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럼 땅 한 평당요. 25억 원에 사는 겁니다. 이야.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땅에 뭐 명동이 제일 비싸다. 네, 네. 근데 그 명동의 땅 가격이 평당 1억 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25억 원에 지금 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건물이 그러니까 그렇지 새 거니까. 근데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노후화되죠. 그렇죠. 다시 지어야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는 건물도 보지만 땅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땅을 얼마에 지금 사고 있지? 예. 근데 같은 지역인데 서울의 지역에서 뭐 3층짜리 빌라인데 그 땅에 추산해 봤더니 땅에 막 2천만 원밖에 안 해. 그럼 엄청 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논리랑 빌라가 그런 가치는 제일 높네요. 그렇죠. 땅당 뭐 환산하는 가치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오히려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예, 예. 그게 투자로 보는 거죠. 투자 전점에서. 네. 나중에 뭐 개발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새 아파트가 개발 끝났잖아요, 이제. 네. 거기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재건축 이제 앞으로 힘들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재건축을 해요, 거기? 이제는 네. 한 50년 기다려야죠. 그쵸. 네. 그럼 50년 계속 노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런 아파트들은 50% 정도가 원베이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50%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후 아파트를 사서 이제 이만큼 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투자로 이제 투자로 본다면. 근데 뭐 난 상관없어 돈 많아서 그냥 새 아파트 살래. 그냥 그런 분들한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건 알아서 하시면 잘 하시면 되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투자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러면 항상 본질 가치가 뭔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0대는 자산 가격 하락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를 좀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 있을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대, 40대 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특히 뭐 말씀하신 40대도 그렇고 30대 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 명이 보셨어요.
와, 진짜 많이들 보시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자산 시장은 변화하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게, 항상 변화한다는 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다. 네. 그러니까, 멋있네요, 말.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보면 우리나라 30, 40대 분들은 가격 하락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내가 겪은 건 아니에요. 경험에서 핵심은 뭐냐면 변화를 경험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30, 40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아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뭐 그분들이 대출을 일으키고 내 집 마련 해야 되고 사실 대부분의 자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변화를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신문이나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내 집 마련은 대출 해줄 때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일례만 얘기 드리면 쉽게 말해서 지난해 2024년도에 막 대출 해줄 때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대출이 좀 줄고 규제가 있으니까 집값이 빠지잖아요. 근데 대출을 막 해줄 때 막 집 사라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또 무슨 얘기냐, 올해 또 연초에, 그러니까 초기부터 대출이 풀린대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럼 대출해주니까 또 빨리 사래요.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즉, 자산 가격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출이 안 될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집값이 빠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 특히 경험이 없는 세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끝까지 보셨다는 건 제 말을 잘 이제 들어주셨다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하면 많은 분들이 너 왜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냐. 근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면 변화를 인정하는 게 진짜 긍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는 게 어떻게 그건 진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언제 집은 삽니까 도대체? 네? 그럼 맨날 빚 부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변화를 얘기하는 건 기회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이런 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집값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해야지.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요. 그 기다림이 불안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정확하게 만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값이 어느 집값이 떨어지면 나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사야지. 그리고 그런 아파트도 한번 이렇게 뭐 가보시기도 하고 리스트도 마련해 주시고 가격의 흐름도 보시고 그다음에 나의 예산이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2025년도에 잘 세우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또 머지않아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가지 마시고 또 투자의 본질, 내 집 마련의 본질을 잘 생각하시면서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순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